정화가 심장병으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그냥 서로 정리하자. 나는 새 인생 살아야겠다.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에 정화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정화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길, 낡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한 집 앞에서 66세의 김정아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힌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온 길입니다. 정화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좁은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밑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이 찾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가게 앞 작은 간판에는 정한의 반찬 가게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 온 곳이죠. 아이고 허리야. 정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거기서 기른 상추와 깻잎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화는 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거든요. 토마토 모종들이 파란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거워 잎사귀들이 조금 시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70세의 남편 박노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텃밭 일도 도와주고 가게 정리도 거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정화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모습이 어쩐지 무기력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로, 드라마를 보다가 다시 예능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차려드릴까요? 정화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어봅니다. 노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그래. 배고프네.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하는 대화죠. 정화가 물어보면 노인이 대답하고 정화가 밥을 차려주면 노인이 먹는 것. 40여 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의 패턴이었습니다. 정화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접시에 담고 생선구이를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4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부엌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다행이었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허리도 쑤시고 숨도 차지만 그래도 이 집은 내가 지켜야지. 정화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집에서 자식들을 낳고 키웠고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벽지가 낡고 문이 삐걱거려도 이곳이 바로 정화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고 오래된 장롱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의 첫 돌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손자, 손녀들의 백일 사진까지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 가게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화면에 집중합니다. 정화는 그냥 그랬어요 라고 짧게 답하며 자신의 밥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먹지 못했지만 노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노인은 정화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과 딸이 각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이번 주말에는 못 온다고 했고 딸은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다며 안부만 간단히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정화는 괜찮다고 몸도 건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빠져 있고 정화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화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매일 손님들을 만나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노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화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노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화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반찬 가게 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몸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노인의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집 유지비며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가게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정화는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허리가 아팠고 숨이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화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고단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쓸쓸함이 밤 공기처럼 차갑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정화가 가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화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가운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뜬히 들어 올렸을 20kg짜리 쌀포대가 오늘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씻다가도 자꾸 숨이 차올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도 어깨와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게 뒤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정아 씨,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단골 손님인 옆집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정화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구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도 평소보다 파랗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화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격렬한 아픔이 몰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아, 아파. 정화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찬 시멘트 바닥이 등에 닿았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차가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때 간장을 사러 온 맞은편 집 김아주머니가 정화를 발견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 정화 씨 괜찮아요? 김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김아주머니는 정화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주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화 씨, 정신 차려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야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정화를 옮기면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차가운 산소가 폐로 들어오자 조금 숨이 쉬어졌지만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화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정극들이 가슴과 팔목, 발목에 붙여졌고 혈액 검사를 위해 굵은 바늘이 팔뚝 혈관에 꽂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차가운 금속판에 등을 대고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관상동맥이 상당히 막혀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던 정화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노인과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고 온 것인지 초조해 보였고 핸드백을 가슴에 꽉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딸이 정화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 정화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평소에 상당한 과로를 하신 것 같아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무리한 육체 노동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앞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은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줄 전혀 몰랐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 정화를 보며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진이 오가는 복도의 소음 속에서도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정화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어쩌지? 정화가 이러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가게는 또 어떻게 하고? 정화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의 걱정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일손 부족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정화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노인은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화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정화의 식사를 도와주는 모습,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모습을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화가 여보, 들어오세요라고 손짓을 해도 노인은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화야. 노인이 드디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화 곁에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간병을 어떻게 하냐? 솔직히 간병할 자신이 없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을?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가슴에 붙은 전선들이 당겨져서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은 정화의 심장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정화야, 그냥 서로 정리하자. 나는 새 인생 살아야겠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만이 삐삐삐하며 빨라진 맥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약물 때문에 환청을 듣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70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서 아플 때는 이런 차가운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아픈 사람인데. 정화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식들도 있잖아. 나까지 늙은이 간병을 할 수는 없어. 노인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담담하고 결연했습니다. 정화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요즘 들어 더욱 무관심했던 이유를, 자신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를, 병실에 들어오기를 망설였던 이유를 말입니다.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노인은 정화의 눈물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런 일로 서로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화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쉽게 버려질 존재였을까? 가슴에 달린 심전도 기계가 빨라진 심장박동을 삐삐삐 소리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 대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정화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실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면회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들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오늘도 안 오셨나요? 아들이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노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정화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의 차가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고 계셔.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오가는 것도 힘드시잖아.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딸이 찾아왔을 때 정화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사과를 깎아주던 손을 멈추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손에서 사과 깎는 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화는 노인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간병할 자신이 없다고 했던 것,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던 것, 서로 정리하자고 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년을 함께 사신 부부인데. 정화는 딸의 격한 반응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자식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영아, 너무 흥분하지 마. 엄마가 괜찮으니까. 하지만 딸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아버지 일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형제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딸이 정화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아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40여 년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 시각 노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거든요. 정화에게 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에게는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화가 입원하기 전부터 이웃에 사는 60세의 과부 최 여사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지 3년이 되었는데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인사였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면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는 노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고 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정화와는 달리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박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최 여사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정화가 병원에 있는 동안 더욱 자주 최 여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웠고 최 여사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노인이 최 여사와 자주 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시장 입구 떡집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봐, 정화 씨 남편이 또 최 여사랑 같이 다니네. 정화 씨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말이야. 세상에, 진짜 그러네. 아내가 심장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 아내가 아프면 바로 딴 여자 찾더라고. 정화 씨 참 불쌍해.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런 일까지 당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화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노인과 최 여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화 씨한테 누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병원에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괜히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 한편 큰아들과 딸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대충 때우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딸도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같이 왔어? 어머니는 어떠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하셨다면서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가 자식들에게 말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니 어색했습니다. 그게 노인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죽을 뻔한 병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노인은 자식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모를 거야. 나도 이제 늙었어.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늙으셨고 게다가 병까지 드셨는데요. 아들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족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황했지만 이미 내린 결심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격한 말다툼이 있은 지 이틀 후 노인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화의 옷가지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 사용했던 화장대 서랍을 열어 정화의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을 무심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노인이 혼잣말을 하며 정화의 한복들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저고리, 명절마다 입던 회색 치마 저고리, 손자 돌잔치 때 입었던 자주색 한복까지 모두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옷들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최 여사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노인을 보았습니다. 박 씨, 뭘 그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최 여사가 대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냥 집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노인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최 여사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혹시 부인분과 정말 헤어지시는 건가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 여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쌓여 있는 정화의 물건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봉지에 담겨 있는 모습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퇴원하면 가져가라고 정리해 놓은 거야.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내 명의잖아. 정화, 너는 알아서 나가. 나도 이제 내 삶 살아야겠다. 노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어머니를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노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시라는 거예요? 아직 병도 다 낫지 않으셨는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나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노인은 아들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일찍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봉지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물건을 왜 이렇게 내다 버리듯이 해놓으셨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정리해 놓은 거지. 정화가 가져갈 수 있게. 노인의 말에 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정화예요. 그냥 정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부모도 영원한 게 아니야. 노인이 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현실이 이거예요? 아픈 어머니를 내쫓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형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완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아세요? 아들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생각은 다 끝났어. 나도 70살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밤 형제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아는 많이 좋아져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아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물건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물건을 정리했다고? 정아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옷이며 화장품이며 모든 걸 봉지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셨어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오빠랑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딸이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충격은 컸습니다. 노인이 정말로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나더러 떠나라고?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말 그럴 거면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오후에 큰아들도 병원에 와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한 것,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그리고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힐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딸의 말이 정화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냉정하게 나온다면 자신도 그에 맞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을 보자. 정화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쪽에는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노인이, 다른 쪽에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정화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옷장과 차갑게 식은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노인은 정화가 돌아와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마치 남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무관심했습니다. 정화의 물건들은 여전히 검은 봉지에 담겨 거실 한편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돌아왔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노인은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물건들이 담긴 봉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여 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추억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화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새벽 4시쯤 정화는 결국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정화를 보며 기사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가드릴게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화는 다시 한번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노인은 정화가 없는 빈 침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여사와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화 씨가 퇴원하셨다면서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요. 노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화 씨는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죠.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노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응급실에 가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안 가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화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끝났다고 했잖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급히 연락해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자식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증상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안 오신대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정말 남이구나.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형들과 친척들이 병원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서
친척들이 모두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큰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너 정말 미쳤구나. 정아가 죽을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병원에도 안 와? 노인은 친척들의 비난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형님들,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다른 분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노인이 변명했지만 친척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이라고? 가족을 버리는 게 부부 일이냐? 둘째 형이 노인의 가슴팍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딴 여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사실이냐?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 여사와의 관계가 알려진 것입니다. 그건 노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구나. 아내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딴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친척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고 다른 환자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노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아와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정아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의 소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친척들은 정아를 보자 더욱 분개했습니다. 정아야, 너 이런 남자랑 40년을 살았구나. 정말 불쌍해. 괜찮아요, 형님들.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정아의 말에 친척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해? 너 평생 고생만 했잖아. 노인은 친척들과 자식들, 그리고 정아까지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70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정아도 똑같이 70 가까운 나이인데 병까지 얻어서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가족과 친척들 사이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마치 전쟁터 같았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40여 년간 평화롭게 지내온 가족이 완전히 갈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아는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짐이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 때문에 싸우고 있어.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고 친척들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아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큰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심장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거든요. 의사는 완전한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퇴원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최소 2주일은 더 입원하셔야겠어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아는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자식들의 분노, 친척들의 동정,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색빛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며 살면
결국 나만 불쌍해지지. 정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기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해. 정화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정화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단호박죽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좋아 보여요.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은영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정화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의 손은 따뜻했고 악력도 전보다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결심이세요, 엄마?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아버지는 그냥 두고 말이야. 정화의 말에 딸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고 남의 눈치를 보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되네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이제 달라질 거야. 정화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남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슬퍼하고 절망하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빠랑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 은영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거야. 정화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다른 사람들만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어. 반찬 가게도 다시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천천히 할 거야.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딸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요. 아버지는 정말 그냥 두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 거예요. 가게 일도 제가 틈틈이 도와드릴게요. 정화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의존하며 살았구나. 한편 노인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화 없는 집은 예상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빨래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정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정리된 그릇들, 거실에 놓인 방석들, 화분에 심어진 꽃들까지 모든 것이 정화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화가 항상 밑반찬을 가득 채워놓곤 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도 비어 있고 된장통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지만 왠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정화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최 여사와 만날 때는 즐거웠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감이 찾아왔습니다. 40여 년간 함께 살았던 정화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옆에 정화가 없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잠자리에 들 때도 혼자라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내를 버린 그 사람이네. 참 인정머리 없어 보여. 정화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 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피해 빨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동네 정육점 아저씨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계산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화가 반찬 가게를 다시 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가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딸이 운영을 도와서 정화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노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정화가 혼자 가게를 한다고?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정화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가게를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걱정되는데. 아들이 염려했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할 거야. 엄마도 이제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큰아들도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든 도와드릴 테니까. 자식들의 지지를 받은 정화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병실에서도 가게 운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지,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하나하나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집이 아닌 딸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정화의 의지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부엌도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딸이 어머니를 새 집까지 데려다 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정화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화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동네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화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메뉴도, 하루 일과도 모두 정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화는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적당한 크기의 가게를 찾았고, 큰아들이 보증금을 도와주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전보다 작았지만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서 괜찮으세요? 딸이 가게 정리를 도우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와 진열대를 새로 들여놓고 주방 설비도 점검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괜찮아. 예전보다 규모를 줄여서 할 거니까 무리하지 않을 거야. 정화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간판에는 새봄 반찬 가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가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을 보며 정화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가게, 자신의 일터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 노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빨래는 쌓여만 갔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피하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정화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화 씨 가게도 다시 열었다던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들이 노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와의 관계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최 여사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요즘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우리 조금 조심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 여사의 말에 노인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화와 자식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대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정화에 대한 그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시네요. 딸이 정화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족회의요? 정화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이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자고 하세요. 정화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인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보죠.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 주말이 되었고 가족들이 노인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화는 한 달 만에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수선했고 정화가 가꾸던 화분들도 시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한쪽에 혼자 앉아 있고 정화와 자식들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대립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와줘서 고맙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큰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이 가족도 더 이상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딸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딸의 목소리도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의 변화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말에 순종적이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노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신 그 순간부터요.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화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맞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나만 남겨두겠다는 거냐? 정화도 너희들도 모두 나를 떠나겠다는 거냐? 노인의 말에는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반쪽이었지만 이제는 내 짐일 뿐이에요.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정화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너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이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듯이 말이에요. 정화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모두 정화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외로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냐? 노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되묻는 것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정화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없었고 뒤돌아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도 내 길을 가겠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와 자식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양쪽에서 정화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고 정화의 삶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봄 반찬 가게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직접 담근 김치와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포기하고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단골이 된 젊은 주부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김치는 어제 담근 거라 아직 시원해요.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정화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안정적이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심장 상태도 호전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딸이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정화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자주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도 할 수 있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거든. 정화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정화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노인은 결국 홀로 쓸쓸히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와의 관계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정화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최 여사도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박 씨, 미안해요. 저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최 여사의 말에 노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노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40여 년간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나온 돈으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는 아무도 노인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고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 하루는 길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화와 노인의 이야기가 동네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 정말 잘했어. 그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박 노인도 자업자득이지.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어? 하지만 이웃들의 관심은 점차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훌륭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화 씨 가게 음식 정말 맛있더라. 혼자서도 정말 잘하시네. 대단해. 정화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삶을 다시 세워준 셈이네. 노인의 배신이 오히려 정화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화는 가게 앞에서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과 노란 메리골드를 정성스럽게 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 씨, 정말 밝아 보이시네요. 네,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 삶을 제가 꾸려나가니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정화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곁에 남아 시장 반찬 가게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정리를 도왔고
딸은 평일 저녁에 와서 계산을 돕고 청소를 했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 정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엄마도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정화는 자식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무리하면 피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장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희가 맛있는 반찬 계속 사 먹으려면 사장님이 건강하셔야 해요. 단골 손님들이 정화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잘 챙길 거예요. 정화는 자신의 건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화의 모습은 여유로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정화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신이 먹고 싶을 때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정화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해. 정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배신과 눈물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주인공의 내적 치유였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화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